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중국이 대륙에 있고 중간에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껴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개화기라는 것이 맞아들이면서 개화기라는 시대적 요구와 우리 조선이 이제 점점 빛을 잃어가는 그 시기가 맞물리게 돼요. 그것이 이제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은 영조대왕이라는 아주 위대한 임금님이 정치를 잘했는데 초기에 태조 이성계, 그 태종 이방원, 그 다음에 세종대왕까지 해서 굉장히 나라의 기틀을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조선왕조의 관료시대, 양반 세력이 너무 득세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기가 오면서 부정부패가 이제 싹을 트고 나라가 완전히 썩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영조대왕이 나라의 기틀을 조금 마련하는가 싶었는데 여기서 영조대왕이 약간 좀 이상한 성격이 있어서 자기 아들 사도세자마저 뒤지에 가둬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도 영조대왕의 손자고 사도세자의 아들이 되시는 정조대왕이 또 상당히 위대한 일을 해서 지금 수원에 가면은 화성이라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정조대왕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강력하게 만들 꿈을 가지고 수도를 이전해서 한양이라는 그 썩어빠진 양반들이 차지하는 그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독립된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혼자만의 힘으로 잘 안 되니까 결국은 끝을 이루지 못하고 순조 그 다음에 헌종이라는 허수아비 왕으로 넘어가다가 철종이라는 정말로 허수아비 중에서 완벽한 허수아비,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강화도령 왕족 중에서 아주 힘이 없어서 강화도에서 농사나 짓던 양반을 왕으로 옹립해서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때부터 도교라는 것이 심취를 하게 돼요. 도교. 그래서 이 철종 임금부터 고종황제까지 아주 도교를 대단히 신봉을 해요. 그리고 송나라 시대 때부터 유명한 도교 서적 중에서 이 경신록 원석이라는 게 있어요. 경신록이라는 게 있고 그 경신록 원석의 제1장이 태상가문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도교의 기본 이론은 선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하면은 저 하늘에 어떤 세상으로 갈 것이고 불교의 일은 하고 거의 비슷하게 짬뽕이 돼요.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해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불교와 도교의 가장 악질적인 행동인데요. 이 불교는 인도라는 나라에서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신분, 카스트라는 계급 사회가 있단 말이에요. 인도에서 그 계급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너는 지금 천민으로 태어났으니까 여기에 불만을 갖지 말고 살아라. 그래야지 다음 생에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 이 도교에서도 중국이나 일본, 한국처럼 고대에 양반이 있고 서민이 있고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런 노비가 있고 이런 시대에 양반들이 편리에 의해서 저 노비나 노예들 너희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그래도 양반들에게 앵까지 말고 조용히 구구로 닥치고 아가리 닥치고 살아라. 그래야지 네가 다음 생에 좋은 일을 받고 태어난다. 이 내용인데 이것이 구한말에 들어오면서 나라의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지 외국에서 세력은 막 나라를 집어먹으려고 들어오지 임금은 외척들과 그 권력 있는 신하들에 의해서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벌어져 있지. 그러니까 고종황제를 영입해놓고도 대원군하고 명성황후로 지칭되고 있는 민비하고 결국 민씨네라는 민비 왕주의 외척, 그러니까 그 왕족들의 그 힘을 가지고 서로 겨루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모군란이랑을 맞게 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이모군란에 군인들한테 월급을 줄 쌀을 모래를 반을 섞어서 줬다 그래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본 놈들 신식군대가 들어오지 90군대는 아주 천대를 받지.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대원군이 민씨 세력을 몰아내는 힘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1982년에 일어나거든요. 임오군란이라는 것이 1882년에 일어나는데 1864년부터 1910년까지의 우리가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조선시대도 조선왕족 실록이 있고 정사라고 하는 조선왕족 실록이 있고 일반인들이 그냥 소설처럼 아니면 일기장처럼 써는 책들이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황현이라는 양반이 쓰신 매천야록이라는 건데 매천야록이라는 것은 이 황현이라는 양반의 호가 매천이에요. 여기서 야록이라는 거는 그냥 주변에서 떠도는 소문을 내가 듣고 주워 들은 말이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진령군이라고 하는 이성녀라는 양반이다. 이성녀라는 분이 무당인데 이 사람이 무당인데 사연은 어떻게 되냐면은 임오군란 때 90군대의 반란으로 신식군대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면서 대원군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군과 심식군대 짬짬이를 먹었던 고종황제와 민비는 피난을 갈 수밖에 없죠. 그때 피난을 민비가 어디로 가냐면은 저 지금 충주로 가게 돼요. 충주로. 근데 그 충주 근처에서는 이시성을 가진 기록에 정확하게 이름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이시성을 가진 여자 무당한테 내가 지금 피난사례는 언제 돌아가냐 물어보니까 50일 내로 항공을 할 수 있습니다. 맞춰줘요. 그러니까 민비가 다시 돌아와서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장악하고 그 와중에서 대원군은 청나라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대원군이 다시 오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을미사변에서 민비가 일본놈들 손에 죽게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과정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진령군이라는 이 여자 무당이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강의를 했지만 진령군이라고 이름을 쓸 때 진령이라는 거는 중국 양나라 시대 때 도홍경이라는 도사가 써놓은 진령이업도라는 게 있잖아요. 진령이업도라는 그 문에 따라서 진령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진령. 그래서 이 여자가 진령군 대감이라고까지 해가면서 아주 세도당당하게 벼슬도 팔아먹고 수만금을 벌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 진령군이라는 칭호를 쓰면서 이 여자가 했던 말이 나는 관우의 딸이다. 그래서 관우의 딸. 이건 지금 우리가 들으면 소설 같은 얘기인데 조선시대에 구한말에 이 철종임금부터 고종임금까지 완전히 도교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기에 우연의 일치인지 동남아 전체가 관우라는 양반을 재물신, 그 다음에 액을 막아주는 신, 전쟁의 신이었으니까. 근데 전쟁의 신인데 어느 순간 이 양반이 재물을 늘려주는 신으로 바뀌어요. 그것은 이제 삼국지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위초고, 그 다음에 조조와 유비가 싸우던 그 시절에 소설처럼 나오던 삼국지 통속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설통 삼국지고 정사 삼국지가 또 따로 있어요. 나관중, 루억관중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 통속연이라는 책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조조랑 유비랑 분명히 싸우는데 조조는 관우를 굉장히 순모하고 숭상하고 정말로 미치도록 좋아해요. 그리고 결국은 전쟁에서 적벽대전에서는 조조가 지지만 그래도 조조는 관우를 끝까지 아주 흠모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후대에 전해지면서 조조는 의리도 있고 뭣도 있고 해서 아주 위대한 신으로 받들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이 구한말에 이 전국 동남아시아를 그래서 홍콩,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데까지 가도 전부 관우를 다 모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이 고종황제가 너무나 도교에 심취한 나머지 이 진령군 대감이라는 이 여자 말을 듣고 이 여자를 북묘를 지어주게 돼요. 북묘.
북면은 지금 이 안암동 옆에 있는데요. 안암동 옆에 그 해화문 옆에 거기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도교가 정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조대왕이 31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그 임진왜란에 진린이라는 장수가 부상을 입으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는 우리 도교의 사당을 지어다오 해서 만든 것이 남묘를 먼저 만들게 돼. 남묘를 서울역 앞에, 남묘는 서울역 앞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사당동으로 옮겨가서 저는 거기를 자주 가봤었는데 지금은 그 개인 소유라서 잘 개방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튼 그 이후에 선조 34년에 다시 동묘라는 것을 세워주는데요. 이 동묘에 보면 현판에 보면은 관성묘라고 했다가 나중에 성제묘라고 그래요. 그때 관성이라는 거는 관우 장군을 성스럽게 모시는, 그 다음에 성제라는 거는 그 성스러운 관우 장군님이 꼭 제왕같이 모셔진다 이래서 성제묘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한양굿 가시는 분들은 성제님 거리라는 게 있어요. 성제님. 그래서 진노란색 옷을 입고 하는 거리를, 동묘에 여러분들이 현판을 가보시면은 혈령, 소덕, 의열, 무안, 성제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제님 거리라는 것이, 성제라는 것이 관우장군을 말해요. 관우장군을 말하는데 이 관우장군이 이 나라에 자리 잡게 된 그 요인은 임진왜란이라는 나라의 어려움에, 그때 명나라에서 조선을 도와서 일본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명나라에서 너희들이 우리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을 섬겨라 라고 하는 주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조대왕은 처음에 서울역 부근에다가 예전에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있던 그 자리, 거기에다가 남묘를 먼저 세우고요. 그 다음에 동묘를 다시 세우고, 이 서묘와 북묘는 고종황제가 세우게 됩니다. 이때는 서묘는 세문밖에 하는데, 보통 세문은 지금 현재 돈이문 하는데 이 문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때 고종황제의 총애를 받던 엄비라는 그 궁녀가 총애했던 혈령군, 이 양반은 혈령군이라고 했고, 이 고종황제의 민비를 도와서 민비를 환궁하게 했던 여자는 진령군이라고 불렸는데, 이 진령군한테 고종황제가 북묘를 세워주고, 이 엄비의 총애를 받던 혈령군한테는 서묘를 세워줍니다. 서묘. 근데 이 서묘나 동묘나 북묘는 나중에, 서묘는 1909년에 동묘로 합사가 돼서 없어지고요. 북묘는 1913년에 동묘로 합사가 돼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동묘에 가보면은 서묘와 북묘에 있던 이쪽에 유비와 옥천대사와 오호대장을 하죠. 오호대장이라는 관우를 포함해서 관우, 장비, 조자룡이라고 그러죠. 조은, 황충, 마초까지 해서 5대장군을 모시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동묘에는 후분의 관우장과 이쪽에 유비를 모셔놓은 데가 있고, 저쪽에 옥천대사 모셔놓은 데 있고, 이쪽에 오호대장을 모셔놓은 데인데, 그것이 서묘와 북묘가 합쳐지는 결과로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근데 이 땅에 이렇게 자리 잡게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나 나 같은 무당들이 도교의 흔적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런 비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코 도교는 여러분 무당들이 믿어서도, 도교에 빠져서도 도교의 흔적을 차라리 지우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무당이 할 일이 아닌가. 이 도교를 떠들고 도인을 자처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무속계를 촌먹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무속대입니다.